2015년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2025년까지 자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천명한 것이죠. 중국 정부는 반도체, 항공, 로봇, 인공지능 등 10대 핵심 기술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이는 명백히 미국의 기술 주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기술 공급망 자체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점에 선 기업이 바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죠. 결국 화웨이는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몰락했고,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조차 TSMC에서 위탁 생산할 수 없게 되면서 고급 스마트폰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화웨이 사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냉전 이후 중국이 미국 패권에 무리하게 도전했다가 겪은 전략적 좌초의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빨리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2025라는 슬로건은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 어떤 나라라도 군사력이든 기술력이든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시간, 그리고 국제 질서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함부로 뛰어들었다간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혹독하다는 것을 중국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넘어서려는 원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꼭 참고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00년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으로 찍혀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례를 볼까요? 일본의 미국에 대한 도발은 1941년 말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일삼았고, 이를 대동아 공영권 등의 구호로 정당화했습니다. 일본은 서양 백인에 맞서 동양 황인종이 단결해야 하며, 그 선두에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서겠다는 논리로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했었죠.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한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 중일전쟁까지 일으켜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이러한 침략전쟁에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잠자는 호랑이, 즉 미국을 건드린 사건이 바로 1941년 12월 7일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자 미국은 분노했고, 고립주의를 버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군수물자 지원만 하던 미국은 참전에 즉각 여론이 결집되어 막강한 산업력으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도발은 참혹한 대가를 불러왔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했으니까요. 8월 6일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하고 8월 9일에는 플루토늄 폭탄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한 겁니다. 두 번의 폭격으로 히로시마에서 약 9만 명, 나가사키에서 약 7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훨씬 많죠. 이처럼 핵폭탄 투하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비극이었고, 다행히도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핵공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공격은 일본의 항복을 앞당기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의 두 번째 폭탄이 떨어지고 소련군까지 대일 선전포고 만주를 공격하자 일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죠. 이런 히로히토는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대동아 전쟁 종결 조서를 읽으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4분 42초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간 항복 선언문 중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뎌 라는 문장 외에 이 발표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선전포고를 한 까닭도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데서 나온 것이며, 타국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하는 행위는 본디 짐의 뜻이 아니다라거나, 뿐만 아니라 적은 새로이 잔악한 폭탄을 사용하여 번번이 무고한 백성들을 살상하였으며 그 참에는 미치는 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거나, 또는 전쟁에서 순직한 자의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찢어진다는 등 항복이 아닌 책임 회피를 일관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 발표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일본 본토에는 미군이 상륙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계속된 본토 공습과 해상 봉쇄로 전쟁 수행 능력이 상실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로 더 이상의 항전은 무의미했죠. 결국 일본은 연합국의 조건 없이 항복했고, 공식 항복문서는 9월 2일 미군 전함 미주리와 함상에서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리고 제2차 세계대전도 종결되는데요.
패전 이후 일본은 1952년까지 연합군 점령 하에 두 번째 변화를 겪습니다. 미군정 최고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일본을 비무장 평화국가로 만들기 위해 일본 제국 헌법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일본국 헌법을 제정했으니까요. 1946년 제정되어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 국헌법에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죠. 이 유명한 평화헌법 제9조는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고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후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으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묶어둔 것이죠. 이후 일본은 독자적 군대가 아닌 자위대만 보유한 채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의 분노를 산 대가는 패망과 함께 나라의 틀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후 폐허에서 시작한 일본은 경제 성장에 주력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합니다. 1960, 70년대 고도 성장을 거쳐 1980년대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에서 미국마저 위협할 정도였는데요.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일본 소니가 출시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1950년대 말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일본 제품도 싸고 질 좋으면 미국에서 통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도요타와 혼다의 자동차, 마스시타와 소니의 전자제품, 도시바와 NEC의 반도체 등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산업의 자존심이라 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에 밀리자 미국 내 여론도 악화됐죠. 당시 미국 언론은 일본 제품의 공세는 경제적 진주만 습격이라고까지 비유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에서는 일본 차를 부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무역 적자 회복과 제조업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도,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회담 끝에 이른바 플라자 합의를 발표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공동선언이었습니다. 미국 달러와 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미국이 달러 약세로 방향을 틀어 무역수지 개선을 꾀한 겁니다. 합의 직전까지 1달러당 약 240엔이던 N달러 환율은 합의 후 1년 만에 150엔 선까지 폭등했습니다. 2년여 뒤엔 120엔 수준까지 갈 정도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배 이상 뛰었는데요. 즉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목표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신 미국산 제품은 일본에서 훨씬 싸게 팔리게 되므로 일본 내 미국 상품 수요가 늘어나 무역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엔화 가치 폭등으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타격을 입자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대대적인 금융 완화, 즉 저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1986년부터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더니 1987년에는 2.5%까지 낮췄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5차례에 걸쳐 급격히 금리를 내린 겁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자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대출을 꺼리던 기업들과 개인들도 앞다퉈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섰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에 막대한 자금이 몰리면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무이자로 빌린 돈으로 땅 사고 주식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투기 광풍이 불었고 담보 가치가 오른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과열이 반복되며 부동산 주식값이 폭등했죠. 불과 몇 년 새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예컨대 1991년 버블 정점 당시 도쿄의 주택 평균 가격이 1983년에 비해 2.5배, 상업지의 토지 가격은 3.4배로 폭등했습니다.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주식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더니 6년 만에 4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1989년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5,872조 원으로 세계 1위였고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1에서 5위 기업이 모두 일본 기업일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경제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일본은행이 가열을 진정시키고자 다시 금리를 인상했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자 버블은 1990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거품전 수준으로 추락했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잔뜩 안고 있던 은행과 기업에 막대한 부실이 남았습니다. 부실채권 정리와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내내 장기 불황에 빠졌고 이를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릅니다. 2000년대까지 이어진 침체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하죠.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엔고와 버블 붕괴는 일본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일본은 세계 최고 부자 국가의 자리에서 장기간 내려와 2020년대까지도 낮은 성장에 시달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이 여기에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더 강하게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미국은 일본의 첨단 기술 산업의 급성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미국의 레이더망에 잡혔죠.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 이후 일본 정부는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속가능한 첨단 산업 육성책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기업, 장비기업, 소재기업을 촘촘히 연결해 보호 육성했고 보조금까지 투입하며 세계시장 진출을 도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본 반도체는 1980년대 미국 시장까지 파고들어 미국 업체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보다 10%가량 싼 값의 메모리 반도체 등을 공급하자 점차 세계 점유율이 높아지더니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생산국이 됩니다. 1984년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미국과 일본이 대략 45% 수준씩 양분했지만 1985년부터는 일본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NEC, 미쓰비시 등 일본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미국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일본의 반도체 공습은 제2의 진주만이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정치권도 일본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결국 1985년 일본 반도체 산업을 정저준한 무역제재 카드를 꺼내듭니다. 1974년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일본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우선 1985년 6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일본 기업들을 덤핑 혐의로 미 무역대표부에 제소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소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은 일본 업체들이 공정가격 이하로 메모리 칩을 판매해 자국 산업을 침해했다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인텔 등 다른 기업들도 가세하며 여론이 형성되자 미 상무부는 직권으로 일본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 제소가 없어도 자국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으면 수입 제품의 덤핑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덤핑 사실이 인정되면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방의 압박이 가해지자 결국 일본 정부는 손쓸 틈도 없이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왔습니다. 1986년 9월 미일 양국은 이른바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취해온 여러 관행을 시정한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일본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낮춘 가격을 올려 덤핑을 중단할 것, 미국산을 비롯한 외국 반도체 제품의 일본 시장 점유율을 최소 20%까지 보장할 것, 그리고 외국 기업이 일본 반도체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것 등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게 일본 시장 20%를 양보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이는 물론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시장 할당 요구였지만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전면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태세였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협정 체결 후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까지 거론하며 압박했고 실제로 일본이 협정 체결을 미적거린다는 이유로 1987년 일부 일본산 전자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약속한 대로 자국 시장에 미국 제품을 대거 수입시키고 자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금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한때 10% 미만이던 외국산 반도체의 일본 내 점유율이 20%를 넘겼고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중 일부가 해소됐는데요. 이 협정의 최대 희생양은 일본 반도체 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를 달리던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압박으로 가격 전략을 바꿔야 했고 한편으로 1985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메모리 가격 폭락까지 겹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더는 전처럼 전폭 지원을 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와 더불어 새롭게 한국, 대만 등의 반도체 업계를 지원 육성해 일본을 추격하도록 장려하기도 했죠.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추락하고 그 빈자리를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채웠습니다. 한때 세계 메모리 시장을 평정했던 일본은 이후로도 반도체 핵심 분야에서 예전 위상을 회복하지 못했고 제조 장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됐습니다.
결국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며 누리던 기술 패권의 꿈은 미국의 제재 앞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경제 기술 분야에서까지 미국 패권에 도전했던 일본은 그 대가로 혹여나 다칠세라 애지중지 키우던 반도체 산업마저 쇠퇴하는 아픈 경험을 했죠. 안타까운 말이지만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은 두 번에 걸쳐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혔다가 국가 전망을 건 위기와 경제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지난 역사는 현재 미중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